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붕당에 대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되게 좋아하는 주제인데요. 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의 붕당. 먼저 붕당은 무엇인가? 그것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붕당은 이제 같은 의견과 뜻을 공유하는 사람들이 만든 집단을 얘기합니다. 같은 뜻이나 의견을 위해서 뭐를 말하냐면은 뭐 같은 지역에 사는 사람, 같은 지역적인 그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다음에 학문적으로, 그다음에 정치적으로, 뭐 어쨌든 이런 공통의 그런 뭐라고 해야 되나 성향 이런 걸로 이제 같은 집단을 만드는 것이 이제 붕당입니다. 조선 시대의 붕당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제 골고루 다 얽혀져 있습니다. 이런 이제 복합적인 이유로 인해 붕당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근데 재미있는 점은 이제 조선은 붕당이 공식적으로 이제 법적으로 금지예요. 불법입니다. 그래서 그 경국대전 유명하죠. 이거 보면은 붕당을 불법으로 취급을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왜 그러냐면은 붕당은 결국 집단을 만든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왕 모르는 집단을 만들었어. 이 말은 결국 이제 영모거든요. 영모. 이러니까 결론적으로 붕당은 영모가 돼버린다. 영모죄다. 이렇게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조선 초에 이제 영모 사건이 일어났을 때 신하들 말하는 거 보면은 뭐 A하고 B가 뭐 같이 반란을 일으켰어요. 그리고 이때 신하들이 이걸 뭐라고 말하냐면은 A하고 B가 사사로이 붕당을 맺었습니다 하면 이제 영모죄가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게 되고, 그래서 일단 붕당은 법적으로 금지다. 근데 이게 조선 중기로 가면서 붕당이 생기게 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그 주자라고 있습니다. 주자라고 있는데 자자는 그 공자 할 때 그 아들 자자 넣은 거고요. 높이기 위해서. 본명은 주희입니다. 주희. 성이 주고 이름이 희인데 요 주희가 성리학의 아버지격 되는 사람입니다. 요 성리학 같은 경우는 이제 유교의 한 가지 갈래 중 하나인데 요 성리학을 되게 통달하는 사람이 요 주희였는데요. 요 주희의 성리학이 언제 한반도로 들어오게 되냐면은 고려 말에 안향이라는 사람이 들어오게 됩니다. 요 안향이라는 사람이 이제 고려 말에 이제 주시의 성리학을 이제 들여오게 되는데, 요게 이제 막 제자들한테 가르치고 하면서 뭐 이재현 제자들 뭐 하면서 넘어오게 되면서 이제 지난번에 소개드렸던 이색한테까지 넘어오게 되고, 요 이색이 이제 정도전, 정몽주 막 이런 사람들한테 가르치면서 요 사람들이 이제 신진사대부가 된 겁니다. 요 신진사대부는 주희의 성리학을 이제 중심으로 받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그런데 요 주희가 뭐라 그러냐면은 요 주희가, 그러니까 요 주자가 어떤 경우에 붕당이 가능하냐? 군자가 있고 소인이 있는데, 소인 그 자ገል소의 사람인, 그러니까 작은 사람, 별 볼 일 없는 사람, 자기 이익만 앞세우고 막 이런 나쁜 사람들을 소인이라고 말합니다. 요 군자들이 당을 만든 게 이제 군자당인데, 요 군자당이 소인의 세력을 누른다, 이건 이제 붕당이 가능하다고 본 겁니다. 근데 요 군자당은 인정을 해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요거를 이제 제일 잘 이용한 사람이 그때 소개해드렸던 조광조인데, 요 조광조는 자신의 살인파 세력이 군자당이고 나머지 애들이 소인이다 해가지고 이제 우리는 군자당 이러면서 이제 소인을 누르겠다 하면서 등판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붕당을 성립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군자당이라는 걸 입증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나중에 이제 붕당이 점점 심화되면 될수록 우리 말이 맞아 하고 우기는 이유가, 우리 말이 틀려? 그럼 우리는 군자가 아니네, 우리는 소인이네, 불법이네, 이렇게 되는 거, 이렇게 극단적으로 말해서 이렇게 돼버리는 거니까 무조건 우리가 말이 맞다고 우기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점점 대립이 격화되고 그러는 겁니다. 우리 당의 정통성 이런 걸 이제 주장을 해야지 우리가 군자당이 되니까. 어쨌든 그렇습니다. 자, 어쨌든 뭐 이게 붕당이고요. 자, 그러면 이제 조선 초기 붕당, 조선 초기 세력, 지금 붕당은 나중에 나오니까
조선 초기 세력에 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했다시피 신진사대부가 나오죠. 신진사대부가 이제 갈려서 그 정도전의 급진파, 정몽준의 온건파로 나눠서 싸우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급진파가 이겨가지고 조선이 건국이 되죠. 얘들이 요 조선 건국되고 얘들이 이제 뭐가 되냐면은 관학파가 됩니다. 관학파. 얘들은 엘리트층이에요. 그러니까 성균관 나와가 이제 성균관 나오고 하면서 되게 공부 잘하고 똑똑하고 일 잘하는 엘리트들이 됩니다. 이제 학파적으로는 이제 정도전 한율 얘들이 뭐 이런 애들이 이제 1세대 신진사대부들인데 얘들 제자들 이제 관학파라고 이제 얘기를 하게 됩니다. 대충 이제 누구가 있냐면은 세종 때 이제 같이 그 집현전에서 일한 정인지, 그다음에 사육신 때 나왔던 하위지나 성삼문, 이런 세종 때 많이 활약했던 친구들, 이런 애들을 이제 보통 관학파라고 부릅니다. 얘들은 그 조광조의 살인파, 얘들은 지난번 그 김유서화 때도 말했다시피 되게 이론적으로 이상적으로 뭐가 있는데 실무 능력이 직접 일하는 건 애들이 떨어져요. 산속에서 글 읽다 온 애들이라서. 근데 얘들은 이제 실전 능력이 되게 뛰어난 애들이에요. 그래가지고 세종 때 잘하는 것도, 세종이 물론 엄청나게 뛰어난 것도 있지만 이런 인재들이 되게 특출났다, 뛰어났다, 이런 이유도 있습니다. 어쨌든 여기도 관학파가 있는데, 근데 얘들은 이제 나중에 그때 소개드렸던 이제 세조 수양대군이 이제 난을 일으키고 하면서 죽거나 아니면 훈구파로 흡수가 됩니다. 얘들은 뭐 대표적으로 얘는 죽었고요. 얘는 훈구파로 흡수가 됐죠. 어쨌든 그래가지고 죽거나 훈구파가 되었다. 훈구파는 이제 원훈 구신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공을 세운 좀 늙은 신하들 해가지고 이제 원훈 구신인데 그중에 훈구 따와서 훈구파가 된 겁니다. 어쨌든 이렇게 훈구파가 형성이 되고 얘들 이제, 그런데 얘들이 반대되는 애들이 등장을 하죠. 살인파 애들인데 온건파하고 급진파하고 싸웠죠. 그러다 급진파가 이겨서 관학파가 되고 얘들이 훈구파가 된 건데, 온건파 애들은 이제 밀려나서 산속에서 글 읽다가 이제 성종 때 본격적으로 이제 등판을 하게 된 게 살인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온건 예역파, 얘들 정몽주파가 내려오게 되면서 이제 살인파로 이제 명령을 이어나가게 된 겁니다. 이때 당시 훈구파가 세력이 워낙 커졌다 보니까 요걸 이제 성종은 제거를 하고 싶어 했고, 그래서 이제 이에 맞선 세력으로 살인파를 등용을 한 겁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김종직이죠. 이렇게 이제 등용을 해서 훈구파와 살인파가 싸움을 붙이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싸우는 과정이 지난번에 소개해드렸던 네 번의 사화가 되겠죠. 모사화, 각차사화, 기묘사화, 의사사화, 이렇게 네 개의 사화가 되는데, 요 사화는 살인파가 화를 입었다 해서 사화예요. 그 말대로 이제 살인파가 되게 많이 죽었어요. 김종직은 뭐 다시 무덤에서 나와서 도관참시 당하고 막 그러면서 되게 많이 막 죽었었는데, 근데 웃기게도 4대 사화의 결과적으로는 훈구파가 사라지게 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살인파는 이제 계속 이제 생성이 됐거든요. 어디서 계속 생성이 되냐면 서원, 뭐 향촌, 뭐 이런 데에서 계속 생성이 된 겁니다. 이유가 얘들은 뭔가 하나의 사상을 뭉치는 애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상을 가진 애가 죽어도 살아남은 애가 우리 사상을 다른 사람에게 전파해. 그러면 그 사람도 우리 편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살인파는 계속 명맥이 유지가 되는데, 이 훈구파 같은 경우에는 그때 공 세워가지고 잘된 애들끼리 모여있는 세력이다 보니까 뭔가 사상적으로 뭉친 애들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막 죽여도 막 살인파 이기고 막 우리가 이기고 잘 먹고 잘 살았다 해도 내가 나이 들어서 죽고 하면서 내 뜻을 이어줄 사람은 없는 거죠. 얘들 자식 같은 경우에도 살인파 이제 예전에 배워서 우리는 살인파가 되어야지 하면서 이제 넘어가는 애들도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뭐 그랬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훈구파가 사라지고 살인파가 등장을 하게 되는데, 언제 본격적으로 되냐면 명종 말기 때, 지난번 의사사화 때 소개해드렸던 윤원영, 이 사람이 이제 실격하게 되면서 본격적으로 훈구파가 사라지게 되고 살인파가 등판을 하게 되면서 이제 선조 때
완전 살인 세상이 돼버리죠. 어쨌든 이렇게 해서 이제 동당이 진행이 되게 됩니다. 자, 성리학을 뭉친 사임 세력들, 얘들 이제 공당의 등장과 분열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네 번의 사활을 겪고도 살아남은 우리 사임 친구들, 사임파가 되겠죠. 선조 때 들어서 완전 사임파 세상이 됩니다. 근데 얘들이 적을 없애버렸어. 그러니까 지들끼리도 싸우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학문적으로 일단 계통적으로 갈리고 막 얘들 내부에서도 뭔가 계통이 여러 개가 있어요. 우리는 뭐 이황 선생님 제자들, 우리는 뭐 조식 선생님 제자들, 이렇게 사직파 내에서도 계통적으로 좀 많이 갈립니다. 근데 이게 엉겹해가지고 막 지들끼리 좀 막 그러다가 언제 이게 본격적으로 이제 촉발이 되냐면은 처음에 이게 사직파가 집권하고 남은 애들이 조금 있었어요. 사직파 아닌 애들. 그러면 이제 이준경을 비롯해서 좀 남은 애들이 있었는데, 이준경은 이제 좀 나이든 공신이었어요. 근데 윤희영 같은 좀 훈구파는 아니었고, 훈구파는 좀 거리가 있는데 어쨌든 사임파는 아니고 이제 있는 사람들, 이런 애들이 있는데 얘들 이제 늙었다 해가지고 노당, 얘들 뭐 젊다 해서 소당 이렇게 붙었어요. 노당과 소당으로 이제 갈등을 하는데, 근데 요 이준경이 죽으면서 이제 노당이 좀 몰락하게 되고 완전 살인파가 잡게 된 거죠. 요 살인파의 요 초반 우두머리는 기대승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기대승. 요 기대승이 뭘로 유명하냐면은 이때 당시에 살인파의 정신적 지주, 살짝 신적을 초월받는 존재가 퇴계 이황이었거든요. 이황. 요 이황이랑 기대승이랑 논쟁을 되게 몇 년 동안 오래 한 게 있어요. 사칠 논쟁이라고. 뭔 내용이냐면은 사단과 칠정이라는 걸 가리는 건데 되게 어려워요. 되게 어려우니까 그건 뭐 다음번에 다루도록 하고, 어쨌든 사칠 논쟁이라는 거 가지고 싸웁니다. 근데 이 논쟁이 되게 유명했어요. 기대승은 이 당시에 좀 많이 배우는 학생 정도였고,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은 교수랑 요번에 처음 입학한 학생이랑 어떤 학문적인 거 가지고 되게 심화 토론을 벌였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가지고 나는 이황이 많이 맞는 것 같아요. 난 기대승이 좀 더 많이 맞는 것 같은데 이러면서 사임파이들이 되게 흥분을 해요. 그러면서 이 기대승이 되게 주목받고 이황도 기대승 이 친구는 좀 똑똑하다면서 인정을 하게 되면서 기대승이 뜨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임파 초기 기대승이 이제 직권을 이제 리더로서 활약을 하게 되는데, 이후에 이제 누가 나오냐면은 이이가 등장하게 됩니다. 율곡 이이 유명하죠. 요 이이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같은 경우에는 살짝 좀 결이 달랐어요. 그러니까 얘들 기대승 같은 경우에는 이황파로 분류가 됐거든요. 조식파 이렇게 살짝 스승님 위주로 이제 파가 갈려요. 근데 이 같은 경우는 누구한테 배우냐면 신사임당한테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엄마한테 배웠으면 즉 독학했어요. 스승님이 딱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라인이 없는 거예요, 소위 말하는. 그러다 보니까 친구들 사이에서도 그러니까 이제 같은 동기들 사이에서도 친구가 별로 없어요, 딱히. 그리고 이가 다른 동료들한테 더 무시받는 이유가 뭐냐면은 스님 출신이에요, 얘가. 이가 이제 초반에 잠깐 절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거든요. 그 절 들어가는 경력 때문에 얘들은 불교를 매우 혐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님 했다가 다시 나온 이를 좋게 볼 리가 없었어요. 그래서 살짝 살인파의 아싸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편 이준경이 죽고 나서 이제 노당 세력은 와해가 되죠. 근데 이 이준경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살인파 애들이 이제 그 붕당 만들 것 같다, 위험하다, 대충 이런 식으로 유언을 남기고 죽게 됩니다. 근데 아까도 말했다시피 붕당은 뭐죠? 붕당 영모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같은 경우에는 붕당을 완전히 존재 자체를 부정하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가 뭐라고 그러냐면은 이준경이 죽을 때도 참 말을 사악하게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붕당을 언급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이준경은 이렇게 붕당에 되게 경계를 하고 지나가게 되죠. 이 같은 경우는 뭐 대수롭게 않게 여겼습니다. 붕당 그런 거 없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살인파가 분열하게 되면서 본격적으로 붕당이 시작이 되게 됩니다. 아까 말했다시피 살인파가 이렇게 있는데 이게 동인과 서인으로 분열을 일으키게 됩니다.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이게 왜 그랬냐면은 우리가 이조 정량이라는 자리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조 정량. 이게 품계는 되게 낮거든요. 정 1품, 종 1품 막 이렇게 있는데 한 종 6품 해가지고 좀 많이 낮아요. 정 3품 이상부터 당상관, 당하관 이렇게 나누는데 당하관이고 당하관 중에서도 그렇게 높진 않죠. 되게 높지 않은 자리인데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은 높지 않은데 되게 권력이 셌어요. 그러니까 뭐 어떤 권한이 있었냐? 그러니까 이조니까 이제 인사권이 있었죠. 인사권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인사권은 일단 기본적으로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얘가 또 뭐가 있으냐면 자대제 그러니까 이제 후임 추천권이라는 게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은 내가 이조 정량이잖아. 내가 이제 다음 이제 보직 변경을 하게 되었어. 이때 내 다음 이조 정량은 이 친구가 하면 좋겠다 하면 이제 추천을 하고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되게 권한이 세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주 정량만 되면은 앞으로 이제 승진길은 이제 보장이 되는 셈이죠. 이런 되게 중요한 자리였습니다. 이주 정량이. 근데 이 자리에 누가 이제 얘기가 나오게 되냐면은 김효원이라는 사람이 언급이 됩니다. 요번 이주 정량 김효원 어떨까? 김효원으로 하자 뭐 이런 얘기가 좀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때 심의겸이라는 사람이 김효원? 내가 그 사람 안 돼. 그 사람 진짜 별로야. 이주 정량을 할 만한 그릇이 못 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김효원이 되게 화가 나요. 지금 제가 뭔데 내 뒷담화를 까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결국 김효원은 일단 이주 정량이 됐어요. 이주 정량이 되는데 근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김효원 다음으로 이제 또 이주 정량을 뽑아야 될 때가 됐어요. 그래서 3대사 이번 누구이가 얘기가 많이 나오면 심의겸의 동생이 심충겸이라고 있는데 김효원 다음 이주 정량으로는 요 심의겸 동생 심충겸이 어떨까? 이렇게 얘기가 막 나온 겁니다. 그런데 김효원이 막 보더니 심충겸? 걔 심의겸 동생이라고? 그러면은 나는 나랑 친한 이발을 후임으로 추천할게 하고 갑니다. 그래가지고 다음 이주 정량이 이발이 돼요. 심충겸은 나가게 된 거죠. 이걸로 심의겸이 되게 화가 납니다. 아니 저 김효원 제가 지금 장난하나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김효원 vs 심의겸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나는 김효원 말이 맞는 것 같아 하고 이제 모여들었고 아니 이거는 김효원이 그냥 사적으로 복수한 거지 하면서 이제 심의겸 편을 모여드는데 이 한양을 기준으로 김효원의 집은 동쪽에 있었고 심의겸의 집은 서쪽에 있었어요. 그래서 김효원은 동인이 되었고 심의겸의 팀은 서인이 되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분열이 일어나게 된 거죠. 그랬는데 이제 여기서 이제 김효원하고 심의겸이 이제 신상을 좀 알아보겠습니다. 김효원 같은 경우에는 정통 살인이에요. 진짜 생살인인데 심의겸 같은 경우에는 외척입니다. 그러니까 외가 쪽 사람이에요. 왕의 외가 쪽 사람. 요 얘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살인파가 제일 싫어하는 게 외척입니다. 외척. 그러니까 외척이나 이런 가족 그러니까 권력을 휘두를 그 소지가 있는 얘들의 정치 참여를 금지하자 이런 게 이제 기본적인 베이스였는데 그래가지고 윤원희 형 같은 경우에도 그 외척이어가지고 막 그렇게 된 거잖아요. 외척을 되게 경계하고 있었는데 요 심의겸은 외척이었습니다. 근데 어떤 인식이었냐면은 외척 중에서도 그나마 나은 외척이라는 인식이 강했어요. 왜냐하면 윤여정 때 살인파가 대거 죽으려고 했었던 때가 있었거든요. 그때 요 심의겸이 좀 어느 정도 커버를 쳐줬어요. 그래서 살인파 쪽에서는 외척이다. 쟤는 좀 애가 괜찮은데 살짝 이런 인식이 강하던 인물이었습니다. 어쨌든 그래가지고 이렇게 김효원 심의겸 갈리게 되는데 끼리끼리 논다고. 김효원 쪽 동인은 살짝 좀 정통살인
애들이 좀 많이 모였고, 서인 같은 경우에는 살짝 훈구 느낌 나는 살인이 모였습니다. 이렇게 모이게 된 거예요. 그리고 동인이 훨씬 더 세력이 많았어요. 사람이 인원이 많았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이제 살인파가 동인과 서인으로 갈리게 되는데, 한번 동인과 서인의 각각 누구 있었는지 좀 보겠습니다. 동인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했다시피 정통 살인이라서 이게 학파가 명확해요. 그래가지고 동인 쪽에 이제 그 서경덕 계열이 있고, 그 다음에 이황 계열이 있고, 그 다음에 조식 계열이 있고, 그 다음에 뭐 조식 계열이 있고, 뭐 이게 계열이 갈립니다. 서경덕 계열로는 누가 있냐면은 허엽이라는 사람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황 계열로는 진비록으로 되게 유명한 유성룡이 있고요. 그 다음에 김성일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고, 그 다음에 조식 계열로는 정인홍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기타 등등, 기타 등등으로는 이제 그 후임 추천권에서 들어온 이발이 있죠. 예, 이런 애들이 이제 동인 클럽으로 모이게 됩니다. 한편 서인은 누가 있냐? 제가 지금 서인 같은 경우는 딱히 뭔가 공통적인 뭐 스승 이런 느낌이 살짝 좀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누가 있냐면 일단 뭐 정철 유명하죠. 제가 지난번에 소개해드리기도 했고, 정철이 있고, 그 다음에 윤두수 형제가 있습니다. 윤두수, 윤근수 형제가 있어요. 얘들 살짝 좀 정통 살인파 좀 아닌 선배 살인, 좀 훈부 느낌 나는 선배 살인파 이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막 이렇게 가리고 보니까 동인이 너무 센 거예요. 그래서 동인 쪽이 이제 좀 기울게 됩니다. 그렇다고 서인이 얌전히 있었던 건 아니고요. 그래서 막 이게 싸움이 일어나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아까 나왔던 그 이가 중립 하면서 이제 친하게 지내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이가 뭘 하냐면은 요 이발 있죠. 이발하고 정철 각 당에 되게 강경파들이거든요. 강경파들끼리 모아가지고 친하게 지내야지 화해를 주선합니다. 그게 가능했던 이유가 정철이랑 이는 되게 친했고요. 이발 이를 되게 존경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철하고 이발하고 막 친하게 지내 막 얘기를 하게 됩니다. 되게 열심히 노력해요. 그 다음에 뭐 김효원하고 심기호를 동시에 같이 유배시켜 보기도 하고, 그러니까 좀 붙어있으면 싸우니까 좀 다른 지역으로 이제 넌 좀 지방 가서 일해라 이런 식으로 좀 다른 지역으로 보내보기도 하고 막 되게 노력을 하는데 힘듭니다. 이게 쉽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점점 애들이 뭐라 생각하냐면 쟤는 뭐야, 가운데서 제 동인이야 서인이야 정확히 하나만 해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되게 골치 아프게 되는데, 이 같은 경우에는 붕당이란 존재 자체를 아까 그 이준경 나왔을 때처럼 붕당이란 자체 아예 부정하고 있었어요. 붕당은 없어, 붕당은 존재하지 않아, 다 같은 살인파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되니까 싸우지마 이렇게 계속 중립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화합, 우린 하나다 화합하자, 계속 이가 얘기를 합니다. 한편 선조는 무슨 생각하고 있었냐면은 앉아서 이렇게 팔짱 끼고 보고 있었어요. 선조는 갑자기 나 아무것도 안 했는데 지들끼리 막 싸우네?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선조 같은 경우에는 왕으로서의 정통성이 좀 약했어요. 정통성이 뭐냐면은 제일 최고의 정통성은 아빠의 첫째 아들이거든요. 왕의 첫째 아들. 근데 얘는 아들도 아니라 명종의 뭐 친척이 뭐 해가지고 좀 멀어요. 이런 먼 케이스는 선조가 처음이거든요. 아무리 뭐 멀다 하더라도 첫째 아들이랑 둘째 아들 내 형의 아들 대충 이런 정도였는데, 얘는 완전 되게 명종이랑 좀 거리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통성을 문제가 있었고, 얘들이 그래가지고 언제든지 지방에서 너는 왕이 아니야 막 이러면서 막 쿠데타가 있었을 수도 있었던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선조는 되게 얘들이 지끼리 싸우면은 균형이 맞춰지고 그럼 왕권이 안정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 임진을 할 때 선조가 도망친 것 때문에 선조를 되게 바보, 무능력 왕으로 생각을 하는데 선조가 되게 똑똑한 사람이에요. 정치력이 뛰어납니다. 정치력이. 그러니까 막 달 신한테 휘둘리고 이럴 만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래가지고 만약 전쟁 안 났다면 평가가 달라졌을 수도 있는 사람인데 어쨌든 선조는 이러한 상황을 잘 이용해서 왕권 강화에 써먹으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어떨 땐 동인편 들어줬다, 어떨 땐 서인편 들어줬다 하면서 각 세력의 균형을 되게 맞추려고 하죠. 이러던 와중에 선조가 이 일을 되게 나중에 처음엔 싫어하다가 나중에 적응 가능할수록 이 일을 되게 좋아하게 돼요. 선조가 이 일을 막 밀어주거든요. 그래가지고 동인 애들은 살짝 좀 이이 같은 경우에는 계열상 요쪽에 서인에 좀 더 가까운 사람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동인 측에서 좀 많이 공격을 했거든요. 그때마다 선조가 이는 죄가 이는 아니야, 이는 그렇지 않아 하면서 막 이를 되게 커버를 쳐줍니다. 그래서 어떤 말도 하냐면은 너네가 자꾸 이하고 성문하고 정치라고 이런 애들 하나를 묶어서 그들을 당이라고 부르는데 분당을 진다고 말하는데 야 그럼 나도 네 이인의 당이다 어쩔래? 이런 식으로 얘기까지 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런 식으로 이인은 되게 중립을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결국 이가 얼마 안 있어서 죽고 말아요. 날이 병 걸려서 이가 죽게 되면서 균형을 유지하고 있던 이가 무너지면서 완전히 이제 동인의 서인 집중 공세가 시작이 되죠. 좌정했다고 합니다. 좌정. 그러니까 결국 이는 이때 살아생전까지 분당을 부정했지만은 결국 죽고는 이는 서인이 되었어요. 가서 앉았다, 좌정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어쨌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는 서인의 우두머리가 되었습니다. 원래 서인 동인 아무도 안 해요 했었는데 죽고 나서 그렇게 돼버렸죠. 이게 누가 하나가 상소문을 쓴 게 있습니다. 서인이란 무엇인가? 라는 주제로 상소문을 한번 쓴 적이 있거든요. 서인은 무엇인가? 처음에는 서인이 이제 심의겸하고 심의겸 친구들을 이제 서인이라고 불렀대요. 처음에는 심의겸 친구가 서인이었대요. 근데 두 번째는 이제 점점 가면 갈수록 이제 요 심의겸 친구 서인을 옹호하는 애들, 그냥 도와주는 애들을 서인이라고 불렀어요. 근데 이제 점점 가면 갈수록 이제 또 세 번째는 이같이 중립 지키는 애들이 이제 서인이에요. 중립. 그러다가 결국은 서인은 이인의 당이 되버렸어요. 이당. 어쨌든 서인이 뭐 이렇게 내려왔다. 맞는 말이죠. 처음에 심의겸 친구였다가 심의겸 옹호하는 애들로 갔다가 중립 지키는 애들로 갔다가 그다음에 결국적으로 이와 이 학생 등의 이 제자들의 당이 되버렸어요. 서인. 결론적으로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동인이 막 이 사후에 막 서인을 공격합니다. 야 얘들은 소인이고 얘들은 나쁜 놈이고 막 이러면서 공격을 해요. 그럼 이제 서인이 점점 밀리는데 그러다가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은 제가 지난번에도 소개해드렸던 저 기축국사가 일어나게 되죠. 요 정여입의 난 때문에 정여입의 난이 일어나게 되고 그것 때문에 요 정찰이 등판을 해서 기축국사를 일으키면서 이발도 죽이고 뭐 다 죽여요. 그러면서 동인 그중에서도 강경파가 싹 쓸려나가 버립니다. 요 이발이 좀 제일 강경파였는데 쓸려나가게 되면서 요 정철을 비롯해서 서인이 다시 집권을 하게 돼요. 근데 전에 정철 편에도 말씀드렸지만 요 기축국사는 정철이 이제 얼굴 마담으로서 다 하긴 했지만 사실 이제 기축국사를 사실상 주도한 사람은 선조거든요. 선조 같은 경우에는 어느 분당을 편들어줄 생각도 없었어요. 얘들 이용해서 권력 유지만 하면 돼 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동인이 너무 세진 것 같으니까 기축국사를 이용해서 밀어낸 거죠. 동인을. 그러면 서인을 키워준 거고. 그런데 어떨 때는 선조가 막 정철 보고 얘도 죽여 막 이렇게 막 더 밀어붙이다가도 어떨 때는 그만 여기까지 됐어 끝 이렇게 막 중재도 합니다. 자유자재를 막 옥사를 이용을 한 거죠. 어쨌든 간에 결론적으로 이 일로 인해서 정철 일단 서인의 힘이 세지고 동인이 약화됐거든요. 근데 얼마 안 있어서 정철이 다시 실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막 다시 동인이 들어와요.
어떻게 시각하게 되는지는 지난번에 제가 설명드렸던 정철편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말실수였습니다. 어쨌든 그래가지고 선조 다시 컨트롤을 한 거죠. 서인이 너무 센 것 같은데 다시 동인 들어오고 서인 나가! 이런 식으로 다시 동인을 복귀시킵니다. 근데 이때 동인이 분열을 하게 돼요. 자, 지금 서인이 나가게 되고 다시 동인이 들어왔습니다. 근데 이 동인이 분열을 하게 되는 게 이게 남인과 북인으로 분열하게 됩니다. 남인과 북인으로 분열하게 돼요. 이유가 뭐냐면은 정철 처리 문제 때문에 그랬어요. 정철. 북인 같은 경우에는 그때 기축국사 때 정철한테 좀 많이 후들겨 맞은 강경파애들이 좀 많이 있고요. 남인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막 밀려나긴 했는데 막 직접적으로 막 주먹을 맞진 않은 애들이 남인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북인 같은 경우에는 정철 완전히 끝장을 내버려야 된다. 서인 완전히 보내버려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남인은 그럴 것까지는 없고 그냥 우리가 다시 주도권 잡았으니까 이걸로 된 거야. 온건파 느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나 북인 강경, 남인 온건 이렇게 된 겁니다. 근데 가만 보면은 얘들도 학파로 나뉘거든요. 학파. 북인 같은 경우에는 조직 학파. 그러니까 조직 제자들이 많이 보이고요. 남인 같은 경우에는 이황 학파가 좀 많이 보이게 됩니다. 아까 말했다시피 유성룡, 김성일 이런 사람들이고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정인호 이런 조직계의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됩니다. 그 기축국사 때 죽었던 이발이나 최영경도 여기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갈리게 됩니다. 유성룡하고 정철은 심지어 친구였대요. 둘이 정철이 진짜 친구가 없거든요. 얼마 안 되는 친구 중에 하나였다. 그 정도로 이제 남인 같은 경우에 정철 딱히 뭐 죽여버려야겠어 이런 생각은 없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동인이 이제 남인과 북인으로 또 갈리게 되면서 계속해서 이제 동당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네. 자, 여기까지. 붕당이 무엇인가 알아봤고, 이제 붕당이 이제 조선 초기에는 어떤 모습으로 있는지 알아봤고, 그다음에 이제 동인과 서인이 살인파에서 이제 분열하는 과정도 한번 알아봤습니다. 재밌죠? 저도 재밌습니다. 자, 안녕히 계세요.